여러분 지갑에서 매달 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15만 원 민생지원금을 받았다고 좋아하셨나요? 그 돈은 원래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바로 6,400조 원 비폭탄 위에 앉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97년 IMF가 칼에 찔린 급성 쇼크였다면 지금은 온몸이 서서히 썩어가는데 진통제만 맞고 버티는 상태죠. 왜 돈을 뿌릴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2026년 봄,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 침몰하는 배의 구조와 탈출구,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이미 IMF보다 심각합니다. 97년처럼 한 방에 터진 게 아니라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중이에요.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오는 말들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어요. 삼겹살 한 근에 10,000원이 넘고 계란 한 판에 10,000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외식 한 번 하려면 10,000원짜리 몇 장은 기본이에요. 이상한 건 경제 뉴스예요. 대한민국 GDP가 세계 몇 위라느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체감 경기는 이렇게 바닥일까요? 숫자와 현실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빚이에요. 2026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업 부채, 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6,4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GDP의 3배가 넘는 돈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체가 연봉의 3배를 빚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억 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자만 내기도 벅찬 수준이죠. 97년 IMF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외환이 바닥나면서 한 방에 터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였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어요. 모두가 위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있고 카페도 북적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빚으로 버티고 있어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주담대, 한계점까지 끌어다 쓰면서 겨우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끓는 물속 개구리 상태예요.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뛰쳐나가지 않으면 삶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이 물이 끓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15만 원 민생지원금을 뿌리고 있어요. 민생지원금 15만 원. 통장에 찍히면 기분이 나쁘지 않죠. 공돈이 생긴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돈이 정말 공돈일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15만 원은 원래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에요. 정부가 선심 쓰듯 주는 게 아닙니다. 한 손으로 15만 원을 쥐어주고 다른 손으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세금으로 조용히 빼가고 있거든요. 올해 건강보험료가 또 올랐어요. 국민연금 부담도 커졌죠. 전기료, 가스비, 대중교통비까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15만 원 받고 좋아할 때 뒤에서 빠져나간 돈은 훨씬 더 많아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마련한 거예요. 2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이죠. 쉽게 말하면 나라 신용카드를 긁은 겁니다. 시중에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통화량을 뜻하는 애미가 4,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00조 원대였거든요. 2배 넘게 불어난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정반대예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이제 2만 원 내야 사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통장 잔고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구매력은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환율을 보면 더 선명해져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거든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우리가 먹는 밀, 옥수수, 콩 대부분이 수입이에요. 기름도 전량 수입이죠. 달러가 비싸지면 이 모든 게 다 비싸져요. 결국 장바구니 물가가 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푸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추경으로 돈을 풀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습니다. 악순환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표가 필요하니까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선이에요.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표가 필요하죠. 표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뿌리는 겁니다. 민생지원금, 청년수당, 출산장려금, 각종 바우처. 이름만 다르지 전부 현금성 지원이에요. 받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죠. 정부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싶으니까요. 그 기분 좋은 기억이 투표장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갚아야 해요. 지금 찍어내는 돈?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신용카드로 펑펑 쓰고 청구서는 자식에게 넘기는 구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가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복지 지출을 감당 못해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죠. 공무원 월급이 반토막 나고 연금이 삭감되고 은행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ATM 앞에서 줄을 서야 했어요. 하루 인출 한도가 60유로, 우리 돈 8만 원 정도로 제한됐거든요. 재정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넘어섰어요. 선진국 기준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속도가 무서워요. 10년 전만 해도 30%대였거든요. 이 속도로 늘어나면 10년 뒤에는 80%를 넘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 기업, 가계부채를 모두 합친 총부채가 GDP의 3배를 넘어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에요. 나라 전체가 빚에 짓눌려 있는 거죠. 빚이 많으면 금리에 취약해져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거든요. 결국 가계가 짓눌립니다. 주담대 이자가 오르고 전세 대출 이자가 오르고 신용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늘어나요.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됩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봤자 집값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10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요. 차라리 한 방을 노리자, 이런 심리가 퍼지고 있죠. 부동산, 주식, 코인, 사람들이 빚을 내서 뛰어들고 있어요.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대출 한도를 최대로 땡기고 신용대출까지 보태서 베팅하는 거예요.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공포에서 비롯된 생존 몸부림이에요.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뛰고 연금은 고갈된다고 하고 가만히 저축만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이 도박이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손실을 봐요. 코인은 더 심하죠. 레버리지까지 끼면 순식간에 원금이 증발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영끌에서 집 샀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돼요.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월급의 절반을 넘기기도 합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데 다들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빠지죠. 이게 2022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금리가 곧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금리가 내리면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러고 있죠. 그런데 정말 금리가 내릴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금리를 높여서 달러 유출을 막아야 해요. 금리 인하를 믿고 비투한 사람들, 그 기대가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둘 중 하나만 와요.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내려가죠. 정부가 대응하기도 그나마 수월해요. 경기가 나쁘면 돈을 풀고 물가가 높으면 돈을 거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둘 다 꼬여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야 하는데 풀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돈을 거두면 경기가 더 죽어요. 뭘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 초입에 들어서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체감 경기는 바닥이거든요. 자영업자들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폐업률은 치솟고 있죠. 그런데 밥값, 커피값, 공과금은 멈추지 않고 오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해요. 환율이 오르면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도 물가가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임금도 문제예요.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거든요. 인건비가 오르면 그것도 가격에 전가됩니다. 결국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문제는 임금 인상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몇 퍼센트 올랐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10%, 20%씩 뛰었거든요. 실질 구매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1970년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벗어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극약 처방을 써서요. 우리는 그 극약 처방을 쓸 여력이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가 펑펑 나왔거든요.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뿌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모두가 행복했죠. 그런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정부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였거든요. 빚을 내서 메꾸기 시작했죠. 그래도 안 되니까 돈을 찍어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초인플레이션이에요. 2018년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100만 %를 넘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값이 저녁에는 2배가 되는 세상이었죠. 월급을 받으면 바로 물건을 사야 했어요. 하루만 지나면 돈 가치가 반토막 나니까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된다고요? 과장 아니냐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조적 유사점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처음엔 천천히 시작됐어요. 정부가 인기 정책을 위해 돈을 풀고 빚이 쌓이고 화폐 가치가 서서히 떨어졌죠.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요. 국민들이 위기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나라 원화도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달러 대비 환율 추이를 보면 명확하죠. 장기적으로 원화는 계속 약세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원인이에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나라 화폐의 매력도 떨어지죠.
글로벌 자본은 성장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지금 전 세계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미국이에요. AI 혁명의 중심지, 빅테크의 본거지.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외면받고 있죠. 이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원화 약세는 계속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구명 보트를 찾는 거예요. 지금 원화라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요. 구명 보트는 어디 있을까요? 달러예요. 기축통화인 달러요. 세상에는 수많은 화폐가 있지만 전 세계가 믿고 쓰는 건 달러뿐이에요. 국제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죠. 위기가 터지면 모든 돈이 달러로 몰려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니까요. 여러분 자산의 몇 퍼센트가 원화 기반인가요? 아파트, 예적금, 국내 주식 이것들 전부 원화 자산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모든 게 같이 녹아내립니다.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요.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원화가 약해질수록 달러 자산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어떻게 달러 자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 주식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 주식을 사면 돼요.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도 있죠. 달러 예금도 방법이에요. 은행에서 달러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환전 수수료가 좀 붙지만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그 이상을 벌 수 있죠. 핵심은 분산이에요.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기반으로 옮겨두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최소 30% 정도를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빚을 줄여야 해요. 금리가 언제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빚은 시한폭탄이에요. 레버리지 투자는 당장 정리하세요. 한탕주에 버리고 본업에 집중하세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조언이죠. 그런데 위기 때 살아남는 건 항상 이렇게 지루한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지금 끓는 물속 개구리 상태예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15만 원 민생지원금에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돈이에요. 정부가 빌려서 잠깐 쥐어준 거죠. 청구서는 나중에 옵니다. 건보료 인상, 연금 고갈, 세금 인상의 형태로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매달 눈에 보이지 않게 자산이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탕주의의 유혹을 뿌리치세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도박이에요. 금리 인하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환율 방어를 위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레버리지 걸고 있으면 끝이에요. 본업을 지키세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월급은 나와요. 자영업이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두세요. 현금 흐름이 살아있어야 위기를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 자산을 만드세요. 자산의 일부라도 원화 밖으로 빼두세요. 배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가 있어야 해요. 원화만 들고 있으면 같이 가라앉습니다. 지금이 결정의 순간이에요. 끓는 냄비 안에서 계속 버틸 건지, 밖으로 뛰어나올 건지, 물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핵심 교훈은 하나예요. 돈을 뿌리는 정부를 믿지 말고 스스로 자산의 체질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이 익어가는 냄비 속에서 어떤 탈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